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박혀있는 선박들을 구출해내겠다고 밝힌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단을 선언했어요. 생각한 대로 좀 상황이 안 돌아갔나 보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군사 작전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결국은 2,000척의 선박을 구조를 해내는 작전인데 미국의 군함이 호위를 하는 작전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길을 안내주는 정도 갖고는 이란의 반격에 당해내지 못하고 또 한국 선박의 지금 피격 상황과 함께 민간인 피해 10명이 발생함으로써 이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밑에서 이란과 미국이 뭐 협상안이 그런 대로 조율을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5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외교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지금 결합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올린 SNS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거둔 막대한 군사적 성공, 그리고 이란 대표들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 큰 진전을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고려해서 상호 합의라고 적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하면서 이란과 협상이 좀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좀 일리 있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참 어려운데요. 네. 아마 우리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락치 장관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중국과 모종의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의 유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도 견디기 어렵죠. 중간 선거를 아예 포기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이 작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실감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굉장히 막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길 때 그 받는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이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접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상당했습니다. 조금 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라고 밝혔어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피해가 프리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선박이 이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모든 선박들이 여차하면 해협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만 쪽으로 붙어서 해협 입구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길에도 깔려 있을 수 있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뭐 특정 국가의 선박을 공격하기보다는 드론 등을 통해서 하여튼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박이 피해를 봤는데, 민간인의 10명 피해라는 이제 루비오 장관의 발표는 한국 그 HM 선박의 승무원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시도로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뭐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프리덤 프로젝트가 잠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황이 쉽지는 않고요. 결국은 민간인의 피해가 계속 난다면 이게 누구한테 비난이 갈 것이냐. 공격을 하는 이란도 비난이 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워싱턴의 입장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작전의 후퇴를 시사함으로써 양측이 일단은 한 발자국씩 좀 물러서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발표에서 민간 선원 10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의문인데 이란 쪽에서 나오는 관련 보도가 좀 있습니까? 네, 이란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게 이란이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전파하는 메시지들이요. 일관성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이면은 이란의 유정 시설이 다 폭파할 정도로 꽉 찬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베센트 장관은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러고요. 또 어제인가 팍스 뉴스에서 2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일본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이 10명도 그런 같은 상황입니다. 이 10명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란이 했다고 그러면 이란에서도 황당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지금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 해방 프로젝트 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박 교수님이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 꼬집은 측면이 있는데 일단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 이란 전쟁이 1단계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뭐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사용을 한 용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전이 일단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고강도의 군사적인 충돌은 좀 멈춘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의회의 전쟁 승인 권한 60일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지금 결합된 것으로 봅니다. 예. 아무리 상하원이 공화당 우위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 권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의 한 15,000군데 전략 목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격할 때는 뭐 유전이라든가 가스 발전소 뭐 그런 핵심 시설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군사적인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뭐 한계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향후 2단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전혀 군사적인 충돌이 없을 수는 없지만 휴전까지는 저강도의 경미한 충돌이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쓰면서 예. 약간 로우키로 이 갈등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박이죠. HMM 나무호의 폭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란 측의 공격이라고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좀 섣부르게 행동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란의 공격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아무래도 지금 그 푸자일 항구 쪽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요탄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왜 우리 배를 그런 공격했느냐? 만약에 이란이 공격했다면 아마 우리 배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파나마 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 배는 HMM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굳이 우리 배를 공격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하고 사이가 괜찮은 사이고 그렇죠. 또 괜히 우리를 더 밀어내서 이란의 반대편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이란으로서는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좀 이건 음모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또 좀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란 쪽에 고의로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어느 쪽에서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 쪽이겠죠. 미국 미국에서. 쪽에 미국이나 UAE 쪽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UAE 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가능성 속에서는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이렇게 뭔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거나 공격을 했다면 의도는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굳이 생각한다면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뭐 그런 작전 아닌가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상상이고요. 상상을 너무 가미한 거고
대체적으로 이란 공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그 네. 의도를 좀 짚어주시죠. 이란은 그러니까 예. 그게 의도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독자적으로 뭐 지금 움직이지 않는 선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선박이 벌써 2달째 갇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상황만 변화되면 빠져나오려고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 쪽으로 지금 우리 화면에 HBM의 항로가 나오죠. 저게 예. 오만제 근접 해역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뭐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표현보다 하여튼 빠져나오기 위해서 해협 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뭐 이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목표물을 뭐 고의로 피격을 시켰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단지 이제 기뢰가 많이 부설이 돼 있는데 저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미사일들이 또 여러 가지 날아다니고 또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나쁘게 우리 선박이 맞았다라는 뭐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저거는 뭐 지금 스스로 동력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혼자 배가 자력으로 갈 수가 없고요. 예. 예인선을 구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 항구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연료 탱크 쪽인 우연이 아니고 좌측현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서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저거는 뭐 와서 지금 서울에서 소방 또 선박 전문가들이 출동을 하지만 예. 피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태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렇다고 저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의 작전에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고요. 다만 이제 이란 측에다가 메시지는 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선박이 26척이 있는데 고의가 됐든 또 뭐 고의가 아니든 간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해서 이란 측이 좀 더 각별히 우리 선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왜냐하면 특사를 보낸 나라가 지금 한국이 이란에 유일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유감스럽기 때문에 좀 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헤그세스 장관까지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 더 나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압박은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압박은 틈만 나면 막 빈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발을 빼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의 주독 미군 철수라든가 또 틈만 나면 뭐 여러 가지 한국, 일본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거론이 될 것이고 예. 이거는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청구서로 돌아오지 않을까. 사실은 이 전쟁에 지금 미국이 쓴 돈이 뭐 65조가 넘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뭐 이 메꾸는 거 보완은 결국은 동맹국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크 루비오 또 뭐 헤그세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발언은 향후 안보 청구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지금 대응해야 될지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는 어찌됐건 이란에 일종의 메시지는 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측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고심도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섣불리 나섰다가 전쟁에 좀 휘말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뭐 절대 전쟁에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예. 선박 조사를 철저하게 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 선박 조사하면은 선박 조사 끝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사태가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군대를 움직인다면 미국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단합된 여론 속에서 움직여야 되죠. 예를 들면 유엔이라 아무리 유엔에 아무리 껍데기만 남은 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때 명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결의했을 때 그때 움직일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참여해야 된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에 휘둘려 가지고 쉽게 우리 군을 움직이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해방 프로젝트 중단 선언이 나온 배경에 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좀 오갔을까요? 아마 어떻게 중국에서 이란을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급부를 줬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란 너희들 양보해라만이 아니라 이란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중국도 이란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자세를 취하도록 아마 권유하고 상당 부분의 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긴장이 오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게 좀 뒷목이 좀 껄끄럽거든요. 뒤가 좀 이상하고요. 예. 그러니까 좀 안전한 상태에서 가고 싶은 마음, 뭔가 좀 정리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중국도 이란 문제를 가지고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스콧 베서트 미 재무장관도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자 말해 중국이 지금 이번 사태에 있어서 어떤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중요한 그 브로커,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라그치의 방중이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외신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미중 정상이 만나서 미중 간의 무역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란 전쟁으로 본인들의 관심사, 관세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 지금 어려운 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죠. 그 문제를 이란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양보안을 받아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을 한다면 자신들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또 충분히 얻어내고 또 이란 석유의 90%를 중국이 수입하는 상황에서 또 현금 지금 보유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란에게 역시 또 중국이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은 이 미국과 이란의 힘 있는 중개자, 사실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이 애를 썼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양측을 움직일 카드가 마땅치 않았다. 역시 파키스탄은 한계가 있구나. 예. 사실 아라그치 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나고 설득을 했지만 이제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해결하라고 빠지라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중국은 이 해결 카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저는 이란 전쟁의 새로운 단계로 직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럼 중국의 역할로 해방 프로젝트 중단에 이어서 종전 협상까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만약에 그게 해방 프로젝트가 끝났다면은요, 종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으로 갔다고 봅니다. 다만 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극적인 합의는 가능하거든요. 예. 일단 얼굴이라도 보고 만나면은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뭔가 좀 기가 막힌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충돌 국면에서 다시 대화 모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걸프국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이 휴전 협의 시간 동안 멈췄던 주변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UAE 측이 또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UAE가 공격을 한다면은요, 예. 이란의 공격을 또 온전히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이 걸프 지역 국가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오늘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 90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적자가 올 목표 적자로 한 거에 73%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예.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UAE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확전이 된다면 이 지역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요. 예. UAE도 더 당연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UAE가 공격을 하거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공격 중단 없이는 회담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다시 좀 악화하는 모양새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전 해방 프로젝트 중단 선언으로 이런 각국에서 나오는 군사적 충돌도 좀 멈춰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핵심부는 진정이 되는데 예. 이 주변부는 이 여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부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주변부도 진정이 될 텐데 이 분쟁 지속에는 역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아주 특수한 대립 관계가 하나의 원인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휴전, 종전 그런 스케줄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군사 목표 스케줄대로 움직이겠다라는 네타냐후 총리고요. 또 뭐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국내 정치 재판 상황까지 겹침으로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레바논을 밀어붙여서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일종의 하마스의 제2의 공격 같은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 이란 전쟁의 본질과 조금 떨어진 또 원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해결되는 데는 이란 전쟁의 핵심이 해결이 돼야지 이 문제도 마지못해 끌려가서 해결이 되는 그런 좀 종속 변수 형식이 돼서 중동의 포성 소리는 여전히 당분간 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레바논 아운 대통령이 레바논 이스라엘의 3차 회담이 며칠 내에 열릴 걸 암시했는데 지금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마저도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이란 문제에 연계될 겁니다. 이란이 예.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안 앉겠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잠시 조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계속 조용하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실존적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거두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생각의 가장 중심이 되는 헤즈볼라의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은 계속될 겁니다. 네, 전쟁 중에 또 레바논에서 종파 갈등까지 분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요. 원래 그 종교 세 종교가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원래는 이제 마룬파 크리스찬을 위한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마룬파 크리스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했었을 때 사실 3분의 2씩 나눠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는 크리스찬들이 주로 살고요. 중부 쪽에는 순니파들이 살고 남부 쪽에 시아파들이 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의석도요. 128석을 64석, 64석으로 나누고 있고 예. 이렇게 종교적으로 비례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됐냐면 헤즈볼라 쪽을 비난하는 방송을 기독교 쪽에서 했어요.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에서는 또 이 그리스도교를 욕하는 또 방송을 비난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긴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내전으로 가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좀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전으로 간다면 레바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머리가 나쁜 거죠. 이거는 내전으로 해서 풀리지 않는다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75년부터 90년까지 15년 동안 내전을 했습니다. 또 해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에서 봉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요. 이번 주 레오 14세 교황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좀 수습하려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피해를 봤던 부분, 본인이 손해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국내에서 마가 세력의 분열과 카톨릭과의 불화입니다. 사실은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의 교황이시죠. 예. 그런데 정면 충돌을 했고 본인이 교황 스타일의 빔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여성 총리죠. 멜로니 총리하고도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 빼고는 뭐 독일과 갈등, 또 스페인은 아예 뭐 불화가 심했고 이탈리아마저 등을 돌리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국제 정세로 볼 때는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업다운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미국 국내 정치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미국의 카톨릭 비율은 아직도 2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고 이게 결국은 또 기독교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예. 반 카톨릭, 반 교황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본인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이 굉장히 아주 다재다능한 이렇게 성격의 사람인데 이번에 가서 화해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신에서는 지금 백악관이 중간 선거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보죠. 네, 일단 뭐 33%, 34%는 집권 2년차 대통령으로서는 바닥 수준이죠. 사실은 11월 선거에서 지금 하원은 217대 212이고 상원도 53대 47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석인데 이게 서너 석만 반대로 가면 상하원이 이제 다수당이 바뀌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긴 하지만 의회의 권한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레임덕이 뭐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이제 11월까지 한 5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전을 일으키는데 국내 정치에 굉장히 골머리를 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을 선언했고요. 미중 정상회담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에 좀 진전이 있을지 상황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종호 기자, 신종호 판사 어디에서 발견됐죠? 네, 신종호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고등법원 청사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뒤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해왔습니다. 네, 신종호 판사, 지난주에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죠. 네, 지난달 28일 신종호 부장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1심 형량 1년 8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김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에 미래에셋 계좌를 넘겨주면서 시세 조정에 자금이 쓰일 걸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의 40%를 지급을 약정한 것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과는 달리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2만 원짜리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 김 씨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화물선 폭발과 화재 역시 큰 변수가 됐는데요. 오늘은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하나 살펴볼까요? 미 국무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이 속보를 접했을 때는 지금 벌어진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그림을 이제 그려서 말씀을 드려야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우선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브리핑한 것이 핵심 내용이 일단 장대한 분노 작전 2월 28일 날 시작한 것은 이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다. 그래서 예. 백악관에서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통보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은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터 프리덤, 그러니까 해방 작전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예.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2,000척을 보면 한 87개국 선원들 2만 3천 명이 여기에 지금 갇혀가지고 그들이 아무런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물도 식량도 그렇죠. 공급받지 예.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2달 동안 지속된 이 과정 속에서 선원들 한 10명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들을 빨리 좀 예. 이렇게 구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방 작전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란이 이 해적질을 하도록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선언 예. 10명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네요. 2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총 전체 인원이 한 10명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방 작전을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작전이라는 표현을 왜 안 썼는가라고 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왔어요. 예. 아니 전쟁을 하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그렇죠. 프로젝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했는데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아. 자신이 얘기하는 이제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는 작전은 끝났다. 예. 그리고 이제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다. 그 차원에서 10명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당한 작전을 국회에 승인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예, 그래서 예. 꼭 이제 60일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4월 7일부터는 휴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한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남아 있다. 그것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5번이나 이런 전쟁 중지에 대한 결의안이 다 부결된 거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네네. 우리에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게 피격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우리 나무호가 이렇게 기관실 좌현 쪽에서 불이 났거든요. 예. 불이 나서 그걸 4시간 만에 이제 화재를 진압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내부의 기관실에서 일어난 불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에 이제 무슨 그 이런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이제 그 사고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단 예.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은 이제 분명히 그렇게 화재가 일어났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하여금 빨리 이 작전에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국이 피격받았으니까 한국도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될 때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그 이레나 국영통신이죠. 거기서 네네.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은 공격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와서 조사를 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이렇게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이란 국영방송에서 얘기한 것을 100% 인정할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예. 결국은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어떤 그 이렇게 합동수사단 합동 그걸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여기 소방청도 들어가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좀 하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적어도 한 예. 일주일은 넘게 걸릴 테니까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그렇죠.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외신들이 잘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90% 이상은 과장 내지는 거짓말이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이런 데 보면은 이란 전쟁에 우리도 동참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기류가 강한데요. 일단 간밤에 영향을 미친 소식을 하나 보자면
뭐냐면은 휴전은 유지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파국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이제 휴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이제 국무부 장관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거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 끝났다는 것을 의회 통보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전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해거세수 국방부 장관은 동맹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한테 더 중요하지 미국한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게 하는 게 아니냐.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건 뭐 대통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딴 분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휴전을 유지한다라는 말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국제 유가 폭등을 했던 것들이 약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 국방장관이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껴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7월 인더분 브렌트유 기준으로 전장 대비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호실적,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85%가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강하네요. 이런 국제유가 하락, 기업의 호실적이 겹쳐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가 다 0.73%에서 1.03%까지 각각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거 외에도 지금 뭐 알루미늄, 구리, 주석 같은 비철 금속 가격 역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 올해 4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구리 가격하고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미국의 증시 상승도 이끌고 있고 우리 증시 상승도 이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연관 산업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는 별명이 닥터 코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가고 경기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3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는데요. 트럼프의 개인 자산 비중 가운데 채권이 60%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이 상황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채 금리가 3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동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을 하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30년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뭐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이게 파멸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이 되는데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돌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채권보다 위험 자산인 주식이라든지 가상자산 이런 데에서 투자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채권을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30년물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그 지표 금리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지표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 침체를 유발할 수 있고, 기업들도 이제 뭔가 유동성 위기. 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를 때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섰다는 걸 보면은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인데요.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한국의 국고채 금리하고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의 국채 금리도
아무래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국채 금리를 지표 금리로 그거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되는 금융채 금리 역시 상승을 하고요. 예. 이것은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의 지표 금리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주담대 금리 상승할 수밖에 없고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도 상승을 해서 소비와 투자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 금리 단기 국채 금리 상승하듯이 한국은행 역시 이제 통화 정책을 갖다가 완화적인 기조에서 긴축적인 기조로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예. 한국은행 부총재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놀랐습니다. 식으로 예.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우리도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모로 고심이 되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란에 보니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새 해상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어떤 대응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죠. 예. 점점 이것을 제도화 시켜 나간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예. 이제 자기네들의 그 국회에서 이 법안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법안 통과시키고 그 이제 세부 사항을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훈령 정도 되겠죠. 이제 법령에서 예. 더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아. 더 구체화시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각도를 예. 더 각을 더 세우는 그런 법안을 계속해서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란도 강경하게 아직은 나서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다. 네.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방공망을 가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건? 어느 쪽으로 공격을 했냐면은 푸자이라 항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바일에서 호르무즈 예. 쪽에 있는 그쪽에서 생산한 것을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지상을 통해 가지고 수송관을 통해 가지고 홍해 네. 쪽으로 빠지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얌보항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랍에미리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부다비 쪽에서 이렇게 석유가 생산되면 그쪽으로도 이제 수출을 하지만 거기도 한 400km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 오만항이 있거든요. 그 오만만 쪽으로 이제 있는 곳이 바로 푸자이라라는 항구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회로를 그쪽으로- 타격했다. 그렇죠. 우회로를 타격했다라고 예.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표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13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4발, 예. 총 19발에 대해서 우리가 요격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기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 영상이 나와서 이렇게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쪽에서는 자기가 안 했다라고 했대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란 말은 이 차원에서 보면은 적어도 믿을 것은 못 된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상 2월 28일부터 4월 7일 휴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공격받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받은 것이 전체 중동 국가의 50%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이번에도 특별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만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양쪽 말에 다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워서 네. 저희가 정보 파악이 더 어려운 네.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이 가동이 된 상태인데 이게 가동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휴전이 위태로워지고 이란과 미국의 대치가 더 강도가 높아진 대치 국면이 만들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좀 애매한 예,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미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방어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무력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갇혀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 사용해서 인질 구출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조선들이 많이 빠져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승부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란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강조해서 무슨 뭐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그래도 역봉쇄를 하고 있는 내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성부수를 띄웠는데 이 성부수를 통해서 사실상 미국 선적 두 척은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상선들 몇 척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작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된단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작전이 아니고 프로젝트가요. 예.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싶을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 배들입니다. 음. 그 이제 상선들이 아니 이게 이제 계속 화재가 나고 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무섭죠. 내가 지금 빠져나가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의 그런 지금 나무호 말고 거기에 있는 일부 벨들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전부 다 카타르 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한 예,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만 그러겠느냐? 다른 대체로 나라들도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프로딤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네. 만일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에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란이 사실상 그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또 다른 전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승부수 출구 전략 잘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갤런당 4.483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 기름을 붓는 게 곡물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이란 전쟁이 난 거랑 곡물 가격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비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요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LNG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이랑 연관이 되네요.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LNG 생산이 차질을 빚으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던 비료의 핵심 원료들도 이제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비료의 3분의 1, 전 세계 비료의 3분의 1, 원료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됐었는데 이것이 막히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뭐 올해만 4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이것이 당연히 곡물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두라든지 소맥, 옥수수, 대두박이 다 연초 대비 최소 8%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많이 상승하는 소맥 같은 경우는 무려 24.28%나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쌀 가격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 옥수수랑 대두박 같은 경우는 동물 사료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동물들의 사료비, 가축들 사료비가 상승을 해서 이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 역시 순차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IMF에서는 올해 식품 가격이 3에서 6%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곡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료까지 오르기 때문에 전체 물가가 다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미국 내 경제 지표는 아직 탄탄하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많이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IMF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여러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옵니까? 예, 지금 IMF의 총재가 발언한 거에 따르면요. 지금 세계 경제가 IMF에서 전망하는 부정적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3.1%에서 2.5%로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무려 5.4%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9%포인트 하락하고 내년에는 0.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이것이 중동에서 생산하는 두바이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일부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상쇄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전망한 1.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해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반도체.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워낙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지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가니까 네. 반도체 기업이 좀 호조를 보일수록 코스피 자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이 원유를 사용하는 여러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해가지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 다른 제조업에 있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한국 경제 자체는 이제 반도체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우려가 커지는데 이 지점에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조금 화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까요? 아라그치 이란의 외무장관, 오늘 중국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이제 한 20일 전에 아라가치 외무장관하고 왕유의 외무장관하고 전화 통했어요. 그래서 20일 만에 이제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상 중국과 이란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두 국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끈끈하죠. 네네. 특히 이제 이란의 석유 수출의 80에서 90%를 중국이 수입해 가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수입해 가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은 예. 중국 전체로 보면은 이제 100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다면은 그중에 1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었잖아요. 중국의 입장은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 하나는 이란의 주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란의 권익 이것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유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이게 네. 이중적 태도잖아요. 예. 쭉 이런 태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원유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원유가 예. 나오려고 하면은 제재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역봉쇄하고 있으니까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국민만큼이나 중국의 인민들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아마 이게 좀 개방 쪽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역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세계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이유를 보자면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전에 이란을 먼저 초청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것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만나는 것 자체로 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이번에도 다시 연기하거나 그러면은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올해 내로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서로 만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단 거예요. 말은 섞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과는 그것이 성공으로 끝나든 실패로 끝나든 상대방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만 해도 그 자체는 성과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논의해야 될 게 이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예. 한반도 문제도 있고요. 또 그렇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가 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 아울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뭐 괜찮은 그런 성과를 낼 거고 일부는 이제 의미 없는 성과가 뭐 있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 이번에 아라그치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간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 보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가 방관자가 아니다. 네 스스로가 당사자고. 개입해라. 그러니까 네가 예.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성과를 낸다면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오히려 좀 위에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열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 교수님께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쪽으로는 불안감도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와서 그것을
판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싼 값에 주식을 구매해서 도로 되갚는 이런 투자 기법인데, 통상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해서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3거래일 연속으로 2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이유는 코스피가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죠. 7,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아지는데, 이것이 어느 지표로 나타나냐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옵션 가격에 반영된 미래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코스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한숨을 돌리고 갈 타이밍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끝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장님께 이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도 동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막상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해산 수송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 중요도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국내법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내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변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어느 특정 하나의 변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 사고가 난 것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파병을 하거나 이런 나라는 없죠? 없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기계 체조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물구나무를 선 뒤에 몸을 두 손으로만 지지해 수평에 가깝게 만들었다가 다시 몸을 돌려 기계 체조 동작인 알파벳 L자 모양 L시트 자세를 소화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상체와 코어, 팔 관절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해당 동작이 가능하다면서 두 손으로 전신 무게를 흔들림 없이 지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단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계 체조를 하는 아틀라스는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선보인 연구형 모델이 아닌 개발형 모델로 개발형 모델 작동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장과 함께 7천 시대를 연 코스피가 오후 들어 장중 7,400도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시총 합계도 6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7,400까지도 올라갔다고요? 네, 개장과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7,000선 고지를 밟은 코스피는 현재는 7,400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2.25% 오른 7,093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6,000선을 넘은 지 두 달여 만의 일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을 더욱 키우면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들어서는 장중 7,420을 넘기는 등 최고치를 연이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장중 27만 원, 160만 2천 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급등세에 힘입어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닥은 0.59% 오른 1220으로 출발한 뒤 하락 전환에 1%가량의 약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465.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그보다 하락한 1,45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8달러 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또한 98.31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두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휴전이 유효하다며 상호 공습 재개 가능성을 극구 부인한 데다가 미국 기술주의 상승세로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